난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의 역사를 사랑하기에 죽는 것도 일본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사무라이 정신이야.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토 다케시입니다. 현재 30대 초반의 평범한 일본 남성으로 일본 오사카시청에서 재난관리과 주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조금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5년 전 도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오사카시청에서 재난관리에 대해 배우기 위해 단기 연수로 도쿄에 간 상태였고, 아내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도쿄에 와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금세 서로에게 끌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저를 따라 오사카로 오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자상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자라온 사람이라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아내는 그런 점을 이해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기에 제가 더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가끔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죠. 예를 들면 아내가 일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사실 저도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왔는데 저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일본을 사랑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의 역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일본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일본 밖의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일본의 문화나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일본은 훌륭한 나라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저는 일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본을 떠나면 사무라이 정신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를 이해하고 제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에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일본에 와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저와 함께 해주었는데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저 일본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화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변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 삶은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떠난다는 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유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단순히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가문은 대대로 사무라이 가문이었습니다. 제 이름 사토 다케시에서 다케시는 무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정신, 즉 무사도로 대변되는 그 용기와 결단력은 저의 뿌리 깊은 자부심이자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할아버지로부터 가문의 역사를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우리 가문이 옛날에 얼마나 용감하게 나라를 지켰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일본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결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가진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아내는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했지만 가끔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회 구조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말이죠. 아내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저는 그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본이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리 일본은 예로부터 강한 나라였어. 우리 가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야. 어떻게 일본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케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말한 것 뿐이에요. 아내와의 이런 갈등은 우리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내가 일본의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일본에서 느끼는 사회적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케시,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여성을 가정에만 가두려고 하는 거야?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가정주부로만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우리 일본에는 우리만의 전통이 있는 거야.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아내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케시, 나는 그 전통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것 뿐이야. 나는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 온 거지. 일본의 전통을 비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 감정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저는 그 말을 일본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일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본에 대해 조금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일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사무라이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오사카시청 재난관리과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사카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에 대비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의 하루는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 태풍, 홍수. 우리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싸우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주임으로서 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많은 보람을 줍니다. 제가 사무라이 가문의 후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맞닿아 있거든요. 일본을 지키는 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저에게 있어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언제나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매뉴얼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이 주요 업무입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되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난카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오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를 발령했고 우리는 즉시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일본에서 큰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재난관리과 주임으로서 제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지진이 잠잠해지면서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케시, 정말 무서웠어.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빨리 연락해줘.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동시에 아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고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또 바로 여름이면 늘 오는 태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풍 10호 산산이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은 처음엔 한국 쪽으로 북상하다가 예상 경로를 수정하며 일본 서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강도가 역대급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고 이에 따라 오사카시청 재난관리관은 즉시 비상근무를 소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청에는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재난관리과의 모든 직원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급히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비상근무라서 시청에 가야 해. 아마 늦을 것 같아. 집에 있어야 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창문 단단히 닫아둬.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케시. 당신도 조심하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줘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할 테니까. 그리고 나도 안전할 거야. 출근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마다 늘 비상근무를 나갔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더 불안했습니다. 아내를 혼자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과 주임으로서 저는 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에 도착하자마자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태풍 10호의 예상 경로와 강도를 분석한 결과 오사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대피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모든 대피소의 비상물품과 식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민 대피 안내 방송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동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태풍의 경로에 따라 취약 지역을 먼저 파악하고 그곳에 대피령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예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는 특별 지원팀을 파견하여 긴급 구조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태풍 10호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바람과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서 혼자 이 상황을 겪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재난관리과 주임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제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동료들과 함께 각 지역의 대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태풍 10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정부의 미흡한 대처였습니다. 태풍의 경로와 강도에 대한 예보가 정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추가 지원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역별로 알아서 대비하라는 식의 지시만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무언가 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재난관리과 회의실에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태풍이 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왜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는 거죠?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알아서 하라는 말로 우리를 내버려 두다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무라이 가문이 후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자, 다들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민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부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피소로 이동하는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하다니 일본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대응에 실망했지만 제 자신만큼은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사무라이 가문이 후손으로서 제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걱정을 표현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팀장님, 아내에게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됩니다.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동료들은 제 상황을 이해했지만 지금 집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다케시, 지금 밖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서 도로가 많이 위험해졌어. 나가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내가 너무 걱정돼. 잠깐만 다녀올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동료들은 더 이상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청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강한 비바람이 제 몸을 때렸습니다. 도로는 이미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고 바람은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생각하며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사히 아내를 만날 수 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차가 이동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가 흔들리고 물에 잠겨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번이고 차가 멈춰설 것처럼 흔들렸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핸들을 꽉 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를 구해야 해.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가는 길에 작은 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다리 위로 강물이 넘쳐 흐르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가야 해.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물살에 휘청거렸지만 겨우 버티며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위기를 넘긴 끝에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닥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저는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근처에 있던 다른 재난관리과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케시 씨, 여기 있었군요. 모든 주민들을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아내분도 그곳에 계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소식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 직원과 함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모습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향해 달려오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다케시, 정말 무서웠어.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내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혼자 두고 나와서.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아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대피소에서 안전을 찾으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서 아내와 재회한 후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밖은 여전히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도로 곳곳이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대피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아내를 다시 만나 안심한 저는 일단 그녀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제 곁에 있으니 조금은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다케시,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혼자 두고 나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대피소에 있는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재난관리과 직원으로서 저의 임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대피소의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도와 주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제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겪은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을 떠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라이 가문의 후손으로서 일본을 지키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다른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대피소 구석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웠어. 일본에서 살면서 이런 자연재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은 애써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두려웠어.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이상 일본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 사이에서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자기야, 나 결심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을 떠나자. 더 이상 이런 위험 속에서 살 수는 없어. 당신과 나를 위해서 말이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케시, 당신은 일본을 떠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당신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본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야. 아내는 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다케시.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정말 감사해.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일단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그날 밤 대피소에서 우리는 함께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에서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일본을 떠나기로 한 이 결심은 제게도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주인공이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일본을 떠나려는 사연이었는데요. 과연 주인공은 일본을 떠날 수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이런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